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을 보면 약간 고개를 갸웃하게 되죠. AI 열풍을 이끌던 반도체 주식들이 오늘은 일제히 파란불을 켰거든요. 엔비디아, 마이크론 같은 거물들이 잠시 주춤했는데 이게 그냥 숨고르기일까요? 아니면 시장이 우리에게 뭔가 미묘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에게 좀 깊이 파고들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사실 오늘 하락장 속에서 아주 흥미로운 패턴이 나타났거든요. 아, 패턴이요? 네, 이 반도체 섹터 안에서 벌어진 미세한 온도 차이를 따라가다 보면 시장이 AI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 속내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히 다 같이 오르고 내리는 게? 네,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작은 신호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저기 시장의 가장 유명한 비관론자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극적인 반전으로 이어지고요. 와, 정말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백악관이 직접 돈을 찍어내겠다는 그야말로 경제학 교과서를 새로 써야 할지도 모를 엄청난 구상까지 연결됩니다. 이야기가 점점 커지네요. 시장의 작은 움직임에서 시작해서 거시경제의 거대한 전환, 그리고 정치 지형의 변화까지 오늘 그 핵심을 한번 제대로 관통해보죠. 자,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파헤쳐보죠. 오늘 엔비디아, 마이크론, AMD 같은 반도체 대장주들이 하락한 건 알겠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네, 바로 스토리지, 그러니까 저장장치 업체들이었습니다. 샌디스크, 웨스턴 디지털, 시게이트 같은 회사들 말이죠. 이 세 회사 모두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중요한 건 하락률하고 그 이후의 반등 흐름이 제각각 달랐다는 점입니다. 똑같은 저장장치 만드는 회사들인데 왜 다른 반응을 보인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AI와의 기술적 근접도에 따라 시장의 평가가 갈린 겁니다. 기술적 근접도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걸 이해하려면 저장장치 종류를 잠깐 알아야 하는데요. 샌디스크는 거의 100% SSD, 즉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사업에 집중합니다. 이건 반도체 기반이라 구형 하드디스크, HDD보다 데이터를 압도적으로 빨리 읽고 쓸 수 있거든요. 아, 속도가 생명인 AI 연산에 필요한 방대한 데이터를 즉각적으로 공급하려면 아무래도 구식 하드디스크보다는 반도체 기반의 SSD가 훨씬 유리하겠네요. 가장 가까운 파트너인 셈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웨스턴 디지털은 이 SSD와 구형 하드디스크 비중이 반반 정도 되고요. 아, 섞여 있군요. 네, 그리고 시게이트는 하드디스크 비중이 훨씬 더 높습니다. 자, 이 구도를 머릿속에 그리고 오늘 주가 움직임을 한번 보시죠. 어디 한번 볼까요? 아, 저 말이네요. AI와 가장 가까운 100% SSD 업체인 샌디스크는 5.38% 하락했지만 장중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하게 반등을 시도했군요. 맞습니다. 반면에 SSD와 HDD가 섞여 있는 웨스턴 디지털은 6.1% 하락하면서 반등이 좀 더뎠고 AI와 가장 거리가 먼 하드디스크 비중이 높은 시게이트는 하락폭이 7.72%로 가장 컸고 반등도 거의 없었습니다. 와, 공교롭게도 AI와의 기술적 거리와 주가 반응이 완벽하게 일치한 거죠. 흥미로운 분석이긴 한데 한편으로는 하루의 주가 움직임만으로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게 과연 맞을까 싶기도 합니다. 혹시 다른 변수는 없었을까요? 예를 들어 샌디스크에만 해당하는 다른 호재가 있었다거나 하는? 물론 좋은 지적입니다. 하루의 등락에 일희일비하는 건 경계해야죠. 하지만 다른 특별한 뉴스가 없던 상황에서 같은 섹터의 기업들이 AI와의 기술적 연관성이라는 명확한 기준에 따라 이렇게 줄을 선 것처럼 움직였다는 건 단순한 우연으로 보긴 좀 어렵습니다. 아, 시장 참여자들이 무의식적으로라도 차등을 두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죠. 그렇군요. 결국 시장이 보내는 신호는 명확하네요. 이제 AI 관련주라는 이름표만으로는 부족하고 AI의 엔진룸에서 얼마나 가까운가가 기업 가치를 결정하는 새로운 잣대가 되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단순한 테마주 투자의 시대는 지났다는 강력한 증거처럼 들립니다. 네, 옥석 가리기가 이미 시작된 거죠. 그 옥석 가리기란 말이 정말 와닿는데요. 이런 시장의 작은 신호가 정말 경제 전체의 방향을 바꿀 만큼 큰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마침 이런 흐름을 증명이라도 하듯 대표적인 비관론자가 갑자기 낙관론자로 돌아섰다고요? 네, 아폴로 자산운용의 토르스텐 슬록 이코노미스트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그냥 평범한 분석가가 아니거든요. 네, 저로 들어본 것 같아요. 작년 내내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고물가 속 경기 침체가 온다고 시장을 거의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장본인이에요. 물가는 안 잡히고 경기는 추락할 거다.
이게 그의 지론이었죠. 잠시만요. 바로 그 사람인가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말을 바꾼다는 건 본인이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 이상으로 뭔가 거대한 변화를 목격했다는 뜻일 텐데요. 그게 대체 뭔가요? 바로 멈추지 않는 AI 데이터 센터 투자입니다. 아, AI 투자. 네. 이 투자가 만들어내는 거대한 동력이 경제 전체가 침체로 빠지는 것을 막고 있다고 본 겁니다. 기업들이 미래를 보고 수십, 수백억 달러를 계속 쏟아붓고 있으니 경제가 식을 틈이 없다는 거죠. 민간의 동력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군요. 거기에 거대한 공공의 동력까지 더해집니다. 바로 미국의 인프라 법안 같은 재정 정책 효과죠. 아, 정부 돈까지? 그렇죠. 이 법안 하나만으로도 미국의 GDP 성장률이 0.9%포인트나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보통 2%대 성장을 하는 경제에서 정부 지출만으로 거의 1% 가까운 부양 효과가 더해지는 건 이건 엄청난 규모입니다. 와, 민간에서는 AI 투자가 엔진 역할을 하고 공공에서는 정부 재정 지출이 안전망 역할을 하고 이건 뭐 경제가 나빠지려야 나빠질 수가 없는 구조인데요? 슬로우 이코노미스트도 정확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보는 경기 침체 확률 30%도 너무 높다. 자신의 자체 추정치는 10%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10%요? 네. 불과 몇 달 전까지 침체를 외쳤던 사람이 이제는 침체 확률이 10%라고 하니 그만큼 경제의 체질이 바뀌었다고 판단한 거죠. 이제 그의 걱정은 침체가 아니라 오히려 과열이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그게 뭔가요? 만약 이 모든 AI 투자가 기대만큼의 수익을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죠. 아, 그게 바로 거품 논란이군요. 그 질문은 마치 1999년에 인터넷 버블때를 떠올리게 하네요. 너도 나도 닷컴 기업을 세우고 광케이블을 깔았지만 정작 돈을 버는 회사는 거의 없었잖아요. 결국 그 모든 투자가 부채로 남으면서 거품이 터졌고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지금의 엄청난 AI 투자가 만약 수익 없는 성장으로 끝난다면 닷컴 버블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충격이 올 수 있다는 경고죠. 그래서 그는 AI가 올해 경제의 가장 큰 기회인 동시에 가장 큰 리스크라고 말합니다. 뭐 동전의 양면인 셈이죠. 그렇군요. 결국 경제를 보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바뀐 거네요. 이제 논점은 침체가 오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이게 AI가 이끄는 거대한 슈퍼 사이클의 시작이냐 아니면 역사상 가장 큰 거품의 시작이냐로 옮겨간 거군요. 네, 이제 경제를 보는 프레임 자체가 달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붐이냐 버블이냐의 거대한 갈림길에서는 결국 정책 결정, 그러니까 정치가 아주 중요해지죠. 누가 어떤 철학으로 경제를 이끄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마침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택 시장과 관련해서 굉장히 파격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인 구상을 내놨다고요? 네, 저도 이 글을 처음 읽고 내가 뭘 잘못 읽었나 하고 다시 봤을 정도입니다. 하하, 이건 뭐 경제학 교과서의 첫 페이지를 찢어버리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거든요. 도대체 무슨 내용이길래요? 일단 시작은 이렇습니다. 자신이 대통령이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국책 모기지 기관인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을 민영화하라고 조언했지만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두 기관이 지금 2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260조 원이 넘는 현금을 보유하게 됐다고 주장하죠. 잠깐만요. 일반 청취자분들을 위해서요. 그 페니메이랑 프레디맥이 정확히 어떤 기관이고 이들이 하는 일이 뭔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두 기관은 준정부기관인데요. 은행들이 사람들에게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면 그 대출 채권을 사들여서 유동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걸 묶어서 모기지 채권, 즉 MBS라는 금융상품으로 만들어 투자자들에게 팔죠. 그러니까 은행이 대출 자금이 묶이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돈의 물기를 터주는 미국 주택시장의 심장과도 같은 곳입니다. 알겠습니다. 주택시장의 돈줄을 관리하는 곳이군요. 그런데 그 기관이 가진 2천억 달러로 뭘 하겠다는 건가요? 바로 그 돈으로 모기지 채권, MBS를 직접 사들이라고 의회에 지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목적은 명확해요. 시장의 모기지 채권을 대규모로 사들여서 모기지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추고 이걸 통해 주택 구매자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거죠. 잠깐만요. 채권을 대규모로 사들여서 시중 금리에 영향을 주는 건 그거 보통 중앙은행, 즉 연준이 하는 양적 완화, QE 아니에요? 이건 사실상 백악관이 직접 양적 완화를 하겠다는 선언처럼 들리는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연준을 통하지 않고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이라는 준정부기관을 앞세워서 행정부가 직접 유동성을 공급하고 금리를 조종하겠다는 구상이죠. 와, 기존의 경제 시스템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건 중앙은행의 독립성이라는 현대 통화정책의 대원칙을 정면으로 흔드는 발상이에요.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왜 그렇게 중요한 원칙으로 여겨져 왔던 거죠? 정치 권력으로부터 통화정책을 분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해 마음대로 돈을 찍어내 금리를 낮출 수 있다면 단기적으로는 경기가 좋아 보일지 몰라도 결국 통제 불가능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해서 경제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정부와 독립된 중앙은행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화 가치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맡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경계선을 아예 허물어 버리자고 제안하는 거군요. 이건 단순히 하나의 정책 제안을 넘어서 연준의 역할을 재정의하겠다는 의도로 보이는 건데요. 맞습니다. 재무부와 연준이 하나의 팀처럼 움직여서 연준이 백악관의 경제정책 목표를 충실히 이행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런 역할을 해줄 사람을 차기 연준 의장으로 찾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차기 연준 의장 후보도 이미 거론되고 있다고요? 네, 트럼프 본인은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케빈 헤셋 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이나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 같은 인물들이 유력 후보로 꼽히죠. 누가 되든 중요한 것은 차기 연준 의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단순히 금리를 0.25%포인트 올리고 내리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게 된다는 겁니다. 백악관발 양적 완화 같은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통화 정책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봐야 한다는 거군요. 이건 정말 중대한 문제네요. 그렇습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이라는 오랜 원칙이 시험대에 오르는 그야말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 논쟁은 훨씬 더 뜨거워질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스토리지 업체의 주가 차이라는 아주 작은 틈새에서 시작했죠. 시장이 AI 엔진룸과의 거리라는 새로운 잣대로 기업을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를 포착했고요. 그리고 이 AI라는 거대한 동력이 경제 전체의 프레임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한때 시장을 지배했던 침체에 대한 공포는 슈퍼사이클이냐 거대 거품이냐는 새로운 질문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거대한 변화의 시대에 통화정책의 근간마저 뒤흔들릴 수 있다는 정치적 구상까지 살펴봤습니다. 시장과 경제, 정치가 AI라는 하나의 거대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어떻게 서로 얽히고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흐름이었네요. 네, AI가 엄청난 기회와 기대를 만들고 있는 동시에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리스크와 정책적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백악관이 직접 돈을 푸는 이른바 정치적 양적 완화의 가능성을 엿봤습니다. 만약 정부의 재정정책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사이의 경계가 이렇게 허물어지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돈, 바로 당신의 지갑 속에 있는 돈의 가치에는 장기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